현재 국회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 앞에 나와 있는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그 상황이 해결이 안 되고 진전이 안 되고 이렇게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합의를 해놓고 지금 와서 그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번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트집을 잡고 협조를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대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이 아니라 벌써 한참 전부터 이 선거법은 어떻게 개정을 좀 해야 하겠다. 이렇게 연구도 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에 와서 긴급하게 바뀌어 버린 것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우리의 국가체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접목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있었는데, 그것을 원론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맞춰갈 생각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이 부분이 문제다 하면 그것을 빼고, 저 사람들이 이 조건이 아니면 동의를 안 해주겠다 그러면 새 조건을 넣고 해서 자기들끼리 그저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럴 때 야합이라고 하죠. 갑자기 민주당에 몇 개 야당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적어도 이 선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의논해 갖고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체제하고 반드시 맞아야만 하고 또 실제로 가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로 사람들이 불평이 많으면 그것을 잠재우는 식으로 그렇게 마련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내일 죽을 사람들처럼 이렇게 법안을 손질을 하고 의논을 하고 여당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그런 대로 그들이 요약을 했다, 정리를 했다 하는 것이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이렇게 앞에 줄줄이 한정사라고 그러죠. 그 내용을 제안해주는 그런 말이 붙어있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는 계산을 해보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뀔 수 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인데 일단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리자.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준비가 충분히 돼 있고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상황이 성숙됐을 때, 그리고 다급할 때, 이랬을 때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국민을 그저 속이겠다.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구나 이번 선거법은 이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직접 찬성표를 던질 국회의원들이 솔깃해할 부분이 선거법이다 보니까 그것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지 실제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에 보이는 현재 국회의원들, 정당들의 태도는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괘씸하기 이를 데 없는 불성실한 그런 태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선거법을 자기들 맘대로 주무르는, 이번에 이 선거법 개정에는
표구 획정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선거를 통한 부정,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대폭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선거법을 손대는 당장 이해관계가 있는 그들은 이해 당사자라고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거법을 마음대로 고치고 손을 대겠다 하는 여기에서 보다 높은 가치,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위기가 오고 있다 하는 황색 경보를 발령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관실에 해당이 되죠. 국가를 움직이는 기관실에 해당되는 것이 세계의 통치기관입니다. 정부, 국회, 법원 이렇게 되죠.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국회의원, 법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이들은 선거로 뽑죠.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일꾼을 뽑을 때, 주권자의 일꾼을 뽑을 때 그 뽑는 방식입니다. 선거로 뽑든지 혹은 임용을 하든지 법에 따라서 뽑는, 이렇게 되는데, 선거는 그 의사결정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는 국민의 수준에 따라서 일꾼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일꾼이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든 말았든 과거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것은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것을 위반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맞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그때 그 일이 위법했느냐고 물어서 재심을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때 위법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법을 위반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또 그것이 지난 잘못도 아니고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나와서 선출이 되죠. 그러면은 국민들도 같이 그 시대를 살아온 국민들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 당신이 억울해서 지금에 와서 그 유죄 판결이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바뀌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어째서 우리가 지워줄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의 국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더 나중에 그것을 고쳤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길게 혜택을 보느냐 하는 것도 결정이 되죠.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이러한 선거로 뽑는 공무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지키겠다는, 자기가 그것을 함부로 고치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는 자가 거기에 손을 댈 수 있는 기관실에 드나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국가도 위험에 빠지고 국민도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로 선출하는 이런 공무원들, 그들은 특히 국민의 수준에 따라서 그들의 수준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형편없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형편없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비판의 소리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나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비판의 소리가 자꾸 커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비판의 소리를 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잘못 뽑은 것이죠. 그들이 아주 대단한 그 사기꾼이어서 국민을 감쪽같이 속였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그것까지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대단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독재를 방지하고 그리고 개인인 국민들의 자유를 최대한 자유를 무조건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거기에 제한을 가하고 그것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할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은 가장 처음 시작할 때는 불이익을 줄 때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평등의 개념이지 국민 A가 한 달에 얼마를 수익을 얻는데 국민 B는 왜 그만큼 못 받느냐 이것을 보장하자 이런 평등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것이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죠. 마치 그런 평등을 달성해 낼 것처럼 정부에서 거짓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어떻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고안해낸 아주 훌륭한 그런 이데올로기이고 그것을 통해서 헌법주의를 통해서 구현해낸 지금의 국가체제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그런 제도이자 이념이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초기에 일단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자. 그래서 그들이 국가의 일꾼을 뽑도록 하자. 이렇게 그것은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국민은 전반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깊거나 현명하지 못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민주주의의 초기에 국민의 수준이 낮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선택권을 줄 때 이데올로기를 운용하는 이념가들은 상당히 불안해했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국가의 역사가 긴 나라들은 전면적인 민주주의를 시행하는데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신중하게 도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투표권을 인정한다든지 선거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아주 느리게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렀을 때는 문명국 대부분이 이제 전면적 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되었죠.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구상의 가장 현대적인, 가장 선진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인인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는 그런 이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들이 과연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따랐을 때 모두의 전 국민이 타고 있는 단 한쪽의 보트, 그 보트의 앞길을 국민이 선택하게 했을 때 과연 좌초하지 않을 것인가? 모두가 공존하는데 그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과연 해낼 것인가? 대단히 불안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 비슷한 것이
바로 정당제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초기부터 이 정당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이미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의 그 리걸마인드 시리즈 책을 쓰면서 정당제 민주주의의 문제점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보완책이죠. 수준이 낮은 국민의 국민한테 모든 걸 맡겼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상, 또 국민들의 임시 눈에 보이는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 하고 나섰을 때 문제점. 그러니까 국고로 남아있는 돈을 다 n분의 1씩 나눠 먹게 하자. 심할 때는 이런 결정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는 데는 좋은 제도였다. 왜냐하면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정치라는 것을 직업 비슷하게, 직업은 될 수 없지만 전문적으로 장기간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이끌어 가니까 그래서 좋은 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정치를 담당하는 계급이 따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계급이 있다는 것은 과거의 구체제하고 똑같죠. 계급이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혁신이었고 그리고 진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당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개인인 국민의 의사보다 집단인 정당의 의사가 우선시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정당이 그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정당이 부패했다. 정치를 그런 어떤 이득을 차지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당이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입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쉬워서 이런 탐욕이라든지 또 권력 다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당이 앞에 나서는 정당제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든지 대체로 정당 소속 의원들이 많은데 그들은 정당제 민주주의 얘기를 아직도 합니다. 정당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정당의 폐해도 여전히 있지만 대한민국은 정당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가 깊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미국도 우리보다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야기는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당이 개인인 국민을 밀어내고 그들이 국가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이런 문제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핵심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를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깨끗이 정리할 수 없어서 정리하지 못하고 두었던 바로 이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야만 민주주의는 건전하게 가동이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문제다 보니까 아주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당장 이 시스템은 작동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있던 그러한 정당이라고 하는 사실은 구시대의 귀족 출신들, 왕족이라든지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서 일종의 선배격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놔뒀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곪고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당의 폐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헌법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헌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를 설계를 했죠. 이런 경우에 국가 시스템으로 애초에 국가의사 결정권을 전체 국민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우리 전체 국민이 주권자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집안의 자손들, 이미 일정한 자리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의 후손들, 이것이 현실적으로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과거에는 그 먼저 있던 지위를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시기에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정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수 그 고위직을 차지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많이 배운 집안에서는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을 못 쓰고 그냥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돈을 더 잘 벌듯이 또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계속 그 지위를 누리는 일들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의 그 대한민국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깨뜨릴 수 있죠. 자기가 능력이 있고 노력을 하면은 깨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일꾼들,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막 몇 선씩 하고 또 장관 했던 사람들은 내내 갑자기 밑에서 그 행정공무원으로 오래 평생 일한 사람이 장관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팀에 소속이 됐다가 발탁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말도 그렇지 않다고 할 방법이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이 고위직, 고위 공무원, 그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그것을 쭉 하는 그룹에 있는 이 사람들, 우리 헌법상으로는 그들이 분명히 일꾼입니다. 국민의 일꾼인데 현실에서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국민이 거기 가서 머리를 숙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죠. 어떻든 이 일꾼들이 무식한 국민을 구슬리거나 아니면 속여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당이 국가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국민의 대표라느니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정당이 실제적으로 정당이라고 보면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정당이 국가의사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개인인 국민들은 못하겠죠. 어느 한쪽에서 행사를 해버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일꾼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무식하게 봐서 무식한 국민을 구슬린다. 그것은 바로 60만원 국민이 거기에 잘 낚여버립니다.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또 그들이 국민을 속인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무식한 국민이니까 법도 지금 선거법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분한테 설명해봤자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국민을 속입니다. 또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기를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은 자기가 싸우는 국민과 그 뒤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자기의 뒤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점검도 안 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살피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국민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이간질환, 국민이 그렇게 싸우게 만든 정치인은 안전해집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싸우느라고 세월을 보내니까. 이 사이에 국민의 권한을 가로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정당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정당의 악행은 숫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5,100만이 총체로서 행사해야 할 권한을 정당 대표적인 정당들의 그 당원을 합해보면 전체 다 합하면 500만 내지 600만 되겠죠. 이 5, 600만의 그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가로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보면 정당이 커 보이죠. 어느 정당은 당원이 300만이고 어느 정당은 200만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5,100만 전체 국민은 훨씬 큽니다. 5,100만의 의사를 자기들 300만, 200만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때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협조하고 그런 그룹들이 대신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현재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를 정당 추천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야 후보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냥 국민 추천 받아서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경우에 표를 얼마나 받습니까? 경쟁력이 비교도 안 되죠. 정당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당 추천 후보를 대폭 많이, 그래서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제도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규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선거제도는 헌법상의 제도이고 헌법에서는 정당을 국가기관으로도 보지 않고 정당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 집단으로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에서 선거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자, 공직선거법으로 정하자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마음대로 자기들이 뽑히기에 유리한 조건을 막 넣어서 협의해서 만들면 되는가? 그것은 안 되겠죠. 공직선거법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직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제를 그렇게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거의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례대표 제도를 또 고치겠다고 하죠. 그런데 그 세세한 것은 지난 강의를 참조하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권역에 포함된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합시다. 바로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당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것은 국회의원을 정당이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역시 헌법 위반이다. 헌법 명문에 반하는 겁니다. 이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당이라는 것이 나서서 사실은 이 국회의원의 집단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하는 이들이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자기들이 가로채서 자기들 편한 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통치기관을 서서히 집단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가령 정부는 문재인 집단이 장악을 하고 있고 국회는 정당 집단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유한국당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법원 또한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념 집단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의 위기인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은 과거의 구체제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라는 것으로 점프하듯이 인류가 진보해온 이 과정을 다시 과거의 꼬뮤니즘으로 회귀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꼬뮤니즘은 여러분이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꼬뮤니즘은 집단주의라는 뜻도 원래 있었습니다. 내가 꼬뮤니즘이라고 쓸 때, 내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꼬뮤니스트라고 쓸 때 그것은 집단주의, 집단주의자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은 집단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꼬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반대편, 반민주주의고 대한민국 헌법의 반대편, 위헌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들, 이것은 어렵게 꽃을 피운 국민주권주의를 뽑아내고 결국은 문재인 집단이라든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시한 그 새로운 이념 집단이라든지 그리고 국회는 좀 나뉘어 있기는 한데 집권 여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쪽, 또 자유한국당도 또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래서 그들 모두가 그들만의 독재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로 앞으로 나가던 방향을 갑자기 휙 꺾어서 과거로 향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지금 추락해서 과거로 밀려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종종 이야기하듯이 한 100년 전쯤 한국이 이 땅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꼬뮤니즘이 자리가 잡힌 그것이 더 친숙한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정당이라든지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 이렇게 집단주의, 꼬뮤니즘이 전면으로 나서는 이 상황은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자칫 잘못하면 절단낼 수 있다 해서 황색경보를 발령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